너 토요일 일요일 다 잡아달래서. 진짜요? 내일 안 되는데. 너 토요일은 고정이고 일요일은 내일 오전에 한 번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줬잖아. 그거 안 돼? 네. 아 그럼 지울게. 네, 그럴 줄 알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칭이동 이제 개념원리 2의 113페이지에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안 했죠? 요것만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은 뭐냐면 거기 필수예제 8번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번 자 여기 있는 2,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거리 개념을 갖다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3이 대충 여기에 있다고 칠게요. 2,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1이 대충 여기에 있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2, 1. 말은 안 되지만 자 그럼 잘 봐. 내가 마이너스 2, 1을 가기 위해서는 x축으로 얼만큼? 4만큼 가야 되고요. 그쵸? y축으로 얼만큼 가면 돼?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되지. 보니까 1에서 마이너스 2가 쓰니까요. 그쵸? 그럼 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x축으로 얼만큼 가면 돼? 똑같이 4만큼. y축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2만큼 가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6, 이렇게 되고 x축으로 4만큼 가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6,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 사연이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볼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2, 마이너스 2,1이라는 좌표하고 자 여기 2, 마이너스 3하고 자 이동한 후에 얘를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의 좌표를 A, B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지. 그리고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 마이너스 3은 A, B와 마이너스 2, 1의 중점이에요. 자 따라서 이 2는 A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점의 좌표 두 개의 점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중점의 좌표다. 그 다음에 y좌표 마이너스 3도 얘하고 얘의 중점의 좌표야. 그러니까 2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6에다가 1을 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 이 어떠한 특정한 점을 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는 이동 후의 점이 그러니까 이동시키려고 하는 대칭이 되는 요 기준점 있죠. 기준점이 대칭 전후의 중점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점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이동 전과 이동 후의 점의 평균이 이동 기준점이다. 그게 중점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전후의 중점이다. 중점 조건. 어렵지 않죠. 만약에 거기에서 2번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제 도형을 이동시킬 거거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라고 하는 이런 도형이 있어요. 자, 그 도형을 3,4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하는 방정식 구하잖아.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x-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요거 24 이꼴 0이겠죠? 0 이렇게. 얘는요. 25에서 24 뺀 거니까 1 이렇게 돼서 얘는요. 5,0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요건 알지? 다니 알아? 다 알죠? 자 그러면 봐봐. 그려볼게요. 원을 이동시킬 때는요. 중심에 집중해. 5,0을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대칭 후의 점을 A, B라고 하면 뭐에 의해서? 중점 조건에 의해서 5하고 A의 평균 즉 2분의 A 플러스 5가 중점인 X좌표 3이 되고 2분의 0 플러스 B가 중점의 좌표인 4가 되는 중점 조건에 의해서 이동 후의 A 좌표는 6에서 5를 뺀 1, 이동 후의 좌표는 B가 되겠죠. 됐어? 그럼 이때 얘가 도형을 갖다가 대칭 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반지름 안 변하죠.
그쵸? 그러니 얘는 중심의 좌표가 1,8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이 뭐여? 1인 그런 원이 되겠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x에서 빼세요. x-1의 제곱 플러스 다음에 y-8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이동 후의 원의 방정식을 점의 대칭 이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게 중점 조건. 자,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조금 복잡할 건데 설명을 잘 듣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9번에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거기 9번에서 보는 것처럼 1번 점 P 1,4를 어디에 대해서 y는 2x-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잘 봐줘야 돼요. 복잡해요. 그림을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2x-3이라는 직선이 있어. 1,4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대충. 자, 그러면 이 점을 어디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선대칭이잖아요. 그쵸? 선대칭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됐어? 그리고 이 길이만큼을 똑같이 여기서 수선의 발만큼 이동해.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가 뭔지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가 첫 번째 이 점의 좌표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직선 위의 점 a, b에서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1,4를 대칭 이동한 점을 p, q라고 합시다. 중점 조건. 됐어? 중점 조건. 자, 따라서 첫 번째로는 A라는 점의 x좌표는 이 점의 x좌표는 2분의 이동 후와 이동 전의 점. 됐어? 이동 후와 이동 전의 점.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도 2분의 이동 전과 이동 후하고 이동 전의 점의 합.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A하고 B는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2x-3 위의 점이죠. 어서 와. 어서 와. 빨리 앉아. 추천시켰다고. 자, 다시. 두 번째, 그래서 A는 2분의 P 플러스 1이고 B는 2분의 Q 플러스 4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자, 이게 중점 조건이야. 이게 중점 조건.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 직선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만나요? 수직으로 만나죠. 수직으로 만나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인 두 번째 2 곱하기 P, Q하고 1,4 사이의 기울기의 곱 P-1분의 Q-4가 요 하얀색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걸 좀 고쳐볼게. Q-4 얘는 이거 곱해주면 2배 이렇게 되고 얘가 1-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q-4는 1-p, 2q-8은 자, 1-p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여기까지 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a, b는 결국 어디 위의 점이야? 2 위의 점이잖아요. 다시 일로 와서 a, b는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2x 플러스 3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A하고 B를 어디에다가 대입하냐면 이 식에다가 대입하세요. 얘가 Y좌표, 얘가 X좌표니까 Y 대신에 B를 대입하면 두 번째 조건 2분의 Q 플러스 4는 2 곱하기 2분의 X좌표가 2분의 P 플러스 1이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잘 봐. 순서는 어떠한 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P, Q라고 하고요.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을 A, B라고 한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A, B는 이 두 점의 중점인 중점 조건을 쓰시는 겁니다. 중점 조건. 자, 두 번째는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임.
따라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한 게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한 이 조건을 수직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따져서 결론 연립을 한다. 연립을. 자, 어떻게 연립하느냐?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C까지는 이해됐죠? 어떻게 하는지. 얘가 헷갈리는데 잘 봐. 중점 조건을 만족하는 A, B는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이 Y하고 X에다가 대입해. 얘를 여기에다가 A를 X에다가 B를 Y에다가 여기까지 했지. 근데 A하고 B는 각각 Q하고 P로 나타난 식이죠. 여기까지 됐어?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뭘 대입한 거예요? B를 대입한 거고 얘가 A를 어디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Y는 2x-3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점 조건에서 이 대입한 게 P하고 Q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오지. 맞아요? 얘 양변에다가 2 곱해주면은 자, 이걸 고쳐볼게. Q 플러스 4는 자, 여기 원래 2 없으니까 2 곱해주면 P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Q 플러스 4가 2P 플러스 2 얘가 2P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2P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 요 두 식에서 첫 번째 식 Q 마이너스 2P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Q하고 P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요.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을 정리하면 식이 하나 더 나오죠. 여기는 2Q 플러스 P가 9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두 번째. 그래서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을 P하고 Q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얘를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가감법, 대입법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합시다. 얘를 두 배 할게. 4Q 플러스 2P는 18 이렇게 돼서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P는 없어지고 5Q는 18하고 8 하면 10 이렇게 나오죠. 18하고 마이너스 8 하면. 그럼 우리가 구하는 A는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요. 우리가 구하는 Q는 뭐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Q에다가 2를 대입하면 P값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P하고 Q였으니까 저렇게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을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온다. 됐어? 다시 한번 해줄게. 정리해줄게요. 자, 첫 번째. 자, 1,4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후의 점을 그러니까 대칭 이동 후의 점을 P, Q라고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하고 P, Q 중간에 낀 점을 중점을 A, B라고 할게요. 1번. 그래서 1,4하고 P, Q의 중점은 A, B다. A점의 좌표는 2분의 P 플러스 1이고 B점의 좌표는 2분의 Q 플러스 4다. 이게 뭐다? 중점 조건이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중점 조건을 A하고 B로 했으면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얘는 두 단계로 거쳐. A하고 B는 각각 Y는 이 X 위의 점이니까 B는 2A-3이라는 걸 만족하지. A, B가 Y는 2X-3 위의 점이니까요. 따라서 B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B 자리에다가 아까 요거 2분의 Q 플러스 4 대입 2 곱하기 A 자리에 2분의 P 플러스 1 대입 그래서 마이너스 3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P하고 Q에 관련된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중점 조건에서 P하고 Q에 관련된 식 하나를 발견한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이 직선과 P, Q하고 1,4를 이은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요. 그렇죠? 수직으로 만나니까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인 2 곱하기 이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인 P-1분의 Q-4 얘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수직 조건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어?
그래서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에서 P하고 Q에 관련된 식이 두 개가 등장하게 되지. 얘를 나중에 어떻게 한다? 연립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점에 대한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끔 연립을 해버리면 된다. 이게 끝이야. 됐죠? 마찬가지로 2번도 볼게. 자, 2번을 보시면 이제 직선을 갖다가 또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y는 이렇게 2x-1이라고 하는 직선을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요. 2x-1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대칭 이동의 기준이 되는 이 직선을 이렇게 y는 x 플러스 3이라고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고요. 2x-1은 얘보다 기울기가 조금 높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x-1이라는 직선을 하나 하얀색으로 표시할게. 그래서 저 직선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직선이 탄생해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탄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원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는 잘 봐요. 일단 보니까 이제 핑크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점과 기울기죠. 기울기 절편 또는 점과 기울기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선 한 점이 나타나 있어. 어떤 점이 나타나 있어요? 2x-2라고 x 플러스 3의 교점이야. 교점이야, 그쵸? 그래서 2x-1을 x 플러스 3이라고 두면 x가 4가 되니까 이 점은 4,8에다가 1 빼면은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핑크색 직선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일단 4,7을 지나요.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잘 봐. 아무 점이나 2x-1 위의 점을 4,7 빼고만 잡아보세요. 졸려? 아무거나 한번 잡아봐. 뭐 잡아볼까? x가 5일 때 x 5 집어넣으면 y 얼마예요? 5,9가 되죠. 아무 점이나 잡으라고. x가 5일 때 y가 9. 이 위에 있는 점, 정수인 거 아무거나 잡으세요. 자, 그러면 5,9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꼴이 나와요? 여기 있는 y는 x 플러스 3에다가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 위에 점이 나오잖아. 됐어?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제 5,9를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을 우리가 a, b라고 하고요. 저기처럼 하자. p, q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중점 얘를 뭐라고 할까? a, b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뭐 하자? 중점 조건 쓰자. A라는 점은 5,9와 P, Q의 중점 2분의 P 플러스 5, 2분의 Q 플러스 B는 2분의 Q 더하기 9요. 이게 A, B 중점 조건이야. 이 중점 조건 A, B를 어디에다가 대입한다? Y는 X 플러스 3 위에 대입한다. 그쵸? 얘가 A, B가 이 위에 점이니까 B는 A 플러스 3을 만족해요. 대입한 거. 그 여기서 A하고 B를 구해뒀으니까 B 자리에다가 2분의 Q 플러스 9는 2분의 P 플러스 5 플러스 3으로 중점 조건에서 나온 A, B를 이 직선에다가 대입한다. 이게 첫 번째가 중점 조건을 한 거죠. 중점 조건을 구했죠. 자, 두 번째는 아까랑 똑같이 5,9하고 요 P, Q 사이의 기울기와 x 플러스 3이라고는 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지. 수직 조건 쓸 차례죠.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 1 곱하기 얘하고 얘 사이의 기울기인 P-5분의 Q-9 얘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 자, 따라서 Q-9는 마이너스 P 플러스 5라고 해서 이쪽에서는 Q 플러스 P가 14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고 얘를 정리해서 2를 곱해주면 Q 플러스 9는 P 플러스 5 플러스 6이라서 요거 정리하면은 Q 마이너스 P가 나올 거고요.
11에서 9 빼면 2가 나오겠지. 이걸 정리하면 뭐가 나와? P, Q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은 이 Q가 16이라서 Q가 8이고 그 다음에 Q가 8이면은 P는 6이겠죠. 그래서 6,8이 이동 후에죠. 됐어? 자, 그럼 파이널 4,7과 6,8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6에서 4를 빼면 2분의 8에서 7을 빼면 1이고요. x-4 플러스 7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항상 중점 조건과 이게 수직 조건이죠. 수직 조건의 뭐다? 연립으로 구한다. 됐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하세요. 다시 한번 스텝 정리해 줄게. 맞자. 둘 다 특히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건 첫 번째 단계. 이동 전의 점과 이동 후의 점을 세팅을 해놓고 이동 후의 점을 P, Q라고 생각을 한다. 두 번째 단계. 얘하고 얘의 중점이 그 기준되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중점을 A, B로 둬서 A, B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다 라고 하는 중점 조건을 쓴다. 됐어? 그 다음 그 중점 조건에서 나온 A하고 B는 Y는 2x-3 위의 점이므로 여기에다가 A하고 B로 나타난 요식하고 요식을 대입을 해서 P하고 Q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줘. 중점 조건의 정리. 수직 조건은 요 직선하고 요 점하고 수직으로 만난다니까 이노마의 기울기하고 이 두 점 사이로 구한 기울기에 곱한 게 마이너스 1 수직 조건. 그래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연립한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얘도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첫 번째 뭐부터? 교점부터 구한다. 교점부터 구한다. 우리는 점 두 개를 구해서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점을 이거는 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준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스텝. 이 위에 점 위에 4,7 빼고 아무거나 x가 정수가 되고 y가 정수인 점을 아무거나 찍어. 꼭 5,9가 아니더라도 돼요. 뭐여도 되냐면 얘가 1, 이렇게 해도 돼. 1,1이어도 돼. 알겠어? 1,1이어도 돼. x가 1이면 y가 1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1을 어디에 대해서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점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어디 위에 있어? 이 위에 있죠. P, Q 위에 있죠. 그래서 P, Q하고 4,7 사이를 P, Q 자체를 구해서 두 점을 짓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가 전략. 자, 그러면 이동 후의 점을 P, Q라고 두면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기준이 되는 직선 위에 있잖아. 그 점을 A, B라고 둬서 또 여기서 똑같이 중점 조건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하고 기준이 되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해서 수직 조건을 정리해서 연립. 결국은 P, Q가 나오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함. 이런 식으로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막 외우면서 3번만 해봐. 안 잊어버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의 연립 이렇게 하면서 3번만 하시면 잘 안 잊어버릴 겁니다. 됐어요? 다음 끝났어. 도형에 대한 이동 끝. 다음 집합과 명제.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집합은 정말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나뉜 모임이라고 그랬고 그 모임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까지를 특강 시간에 했고요. 특강을 안 들은 친구를 위해서 잠깐 한 판에다가 우리가 집합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할게요. 물론 연상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자, 집합. 그래서 아직 설명을 모르겠다는 분은 다시 들으세요. 첫 번째, 자, 집합이란 잘 들어. 집합이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이제 키워드예요.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집합은 뭐다? 모임이다. 그래서 그 모임을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이름은 뭐로 붙인다? A라는 대문자로 붙인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데 그 원소들은 A 이렇게 해놓고 중괄호 안에 원소 1, 원소 2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한다. 이게 집합의 나열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EX 10 이하의 홀수라고 한다면 1, 3, 5, 7, 9가 우리가 원하는 모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임들을 중괄호 안에 가둬놓고 얘를 A라고 이름 붙이면 얘는 이제 1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네들 각각을 원소라고 부르고 얘는 집합의 이름 그리고 꼭 집합을 쓸 때는 이 중괄호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렇게 집합을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명명한다라고 했었죠. 대신에 얘가 A는 이 안에다가 조건을 제시해서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10 이하의 홀수라고 딱 써주면 이 앞에 항상 뭐가 와야 돼? x바 x는이 와서 얘는 10 이하의 홀수를 쫙 생각을 해서 x라는 거에 넣어가지고 x를 쭉 나열한다.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집합에 관련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처럼 원소라는 표현을 할 건데 1은 A 집합의 원소죠. 1은 A 집합의 원소. 그때는 1은 A 집합의 원소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요 삼지창 기호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 삼지창 기호는 여기 있는 게 이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집합을 배웠으니까 좀 특별한 집합을 배울 건데 공집합이라는 게 있다. 공집합. 공집합은 여기 원래 집합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원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다음 특별한 집합까지 일단 정리를 했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걸 했어요. 집합의 포함관계. 부분 집합했었죠. 아니 집합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집합을 정했으니 이 집합 모임도 뭐가 가능하다? 연산이 가능하다. 뭐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을 연산을 해볼 건데 어떤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하고 어떤 B라는 집합을 3, 4,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합집합은 A하고 B를 말 그대로 합한다는 집합이거든. 그럼 A하고 B를 합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하는 게 집합의 연산이에요. 자, A 합집합 B는 합은 이렇게 한 이제 컵에 담는다는 뜻에서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는 거예요. U자형 기호. 저 이름은 컵이에요. 컵. 그래서 A 합집합 B는 A하고 B의 원소를 한 컵에 담는다. 그러면 이 원소들을 한 그릇에 담으면 3이 어떻게 돼? 두 개가 있죠. 얘도 3을 가지고 있고 얘도 3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그런데 그렇게 3이 두 개가 있는 건 이렇게 하나로 처리해서 다 세준다. 그게 합집합이다. 됐어? A 교집합 B는 교집합은 공통인 걸 딱 콕 집어낸다. 그래서 얘를 햇이라고 불러요. 모자 모양이잖아. 모자 모양.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어. 그치? 옛날에 내가 집에 자는데 있잖아. 옛날에 자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그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했었거든요. 신림동 고시촌. 거기 진짜 방값이 싼데 정말 더러워. 하루는 있잖아. 짜장면 시켜 먹고 짜장면 그릇을 내가 깜빡하고 밖에 안 내놓고 구석에다가 치워놓고 이제 공부하다가 잠이 든 거야.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그치 어떻게 방 크기가 고시원이 되게 좁아요. 요 정도 사이즈거든. 그러니까 요거 책상 4칸보다 조금 길게. 그러니까 대충 책상 6칸 정도에다가 아니다. 그치 책상 6칸 정도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냐?
신림동 고시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싼 방은. 심지어 어떤 방은 있잖아. 방이 여기서부터 저기 준우 있는 데까지 저거보다 조금 넓게, 그러니까 요거 책 넓이는 책상 요거보다 반절 넓게, 길이는 준우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사람 하나 들어가서 누우면 끝이야. 관짝이지, 관짝. 그게 잠만 자는 방이라고 그래서 신림동 그 서울대 입구 쪽에 있는 그 메인스트림이 있고요. 그쪽 메인스트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값이 싸죠. 왜냐면 마을버스가 못 가거든. 그리고 겨울 되면 거기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사람이 미끄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값이 싸지는데 그때 20년 전에 그렇게 잠만 자는 방이 10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됐었어. 근데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밑에 있는 고시원 잡았는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보통 방 하나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은 이 정도 사이즈랑 똑같아. 그럼 침대까지 놓고 어쩌고 책상까지 놓고 하면 넓이가 얘를 안 넘어. 얘를 안 넘고 약간 세로로 길어서 요 정도 사이즈로 되는 요런 방이에요. 이제 여기 책상 있고 딱 침대 있고 끝이야. 화장실도 공용이야.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내가 방 밖에 놔둬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방 옆에 이따가 내놔야지 하고 짜장면 이거 덮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빈 그릇을 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좀 졸려가지고 누워서 좀 자고 있었어. 누워서 자고 있는데 뭔가 종아리에서 기분 나쁜 느낌 있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갈고리 있지, 갈고리 가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싹싹 하고 지나가는 느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인터벌이 싹싹싹 이게 아니라 터더더더더 이렇게 되는 거 있지. 터더더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치? 근데 이게 토도도도이 아니야. 사사삭 했다가 뭔가 쭉 이렇게 피부를 당겨.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사사사삭 이렇게 사사삭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다리 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나 혹시 뭐지? 이러고서 그 더러운 느낌에 잠이 깼어. 잠이 깨가지고 딱 봤더니 바퀴벌레가 세상에, 나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한 바퀴벌레는 처음 봤어. 그 바퀴벌레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런 조그마한 약간 귀엽게 생긴 조그만 바퀴벌레가 있고, 그치? 진짜 이따시만한 크기의 먹바퀴라고 하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바퀴가 날개 달린 그런 바퀴벌레 있죠. 꺼무직직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바퀴벌레. 그치? 근데 그게 겁나 커. 근데 진짜 놀란 건 바퀴벌레의 그 더듬이가 왜 이렇게 길어? 나 그렇게 바퀴벌레 더듬이가 이 정도 하더라고. 개 큰 바퀴벌레였어요, 진짜. 와, 그거 딱 보자마자 사람이 생각이 멈춰요, 일단. 사람이 생각이 멈춰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거든? 근데 옆방에 사람이 있어. 왜냐면 거기선 거의 독서실 분위기야. 공부하다가 살짝 막 책 떨어뜨리잖아? 그러면은 한 5분 있다가 똑똑똑 이러고 문 노크 소리가 들려. 노크 소리가 들려서 밖에 딱 나가보면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요. 시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서로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번에 2차생입니다. 뭐 이런 게 붙어 있단 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못 질러. 그래서 속으로 이러고서는 잽싸게 옆에 있는 종이컵 있지. 그걸로 내 다리를 탁 덮었다. 그것처럼 컵으로 뭔가 공통 부분을 덮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교집합의 교율을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바퀴벌레 그렇게 잡잖아. 컵으로 이제 눌러가지고 잡잖아. 어쨌든 합집합하고 교집합 기호가 헷갈린다고 그래서 바퀴벌레를 딱 이제 하면은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교집합은 뭐다? 바퀴벌레만 생각하지 말고 컵으로 눌러 담는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만 컵으로 눌러 담으세요. 3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잡고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그때의 실수가 아마 가장 큰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그 바퀴벌레를 화장실 변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버렸거든. 물 내리고 이제 떠다 보냈거든. 근데 거기 몇 달 있다가 그 고시원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줌마가 사장 아줌마가 돌아다니면서 이 혹시 바퀴벌레 누가 변기에 버린 사람 있어요? 이러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야. 사실 나였거든. 근데 모르는 척.
누가요? 나는 왜냐면 그때 몰랐어. 바퀴벌레를 화장실에 넣으면 이게 화장실이 이게 진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공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물이 항상 차 있고 이쪽은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여기만 지나면 이제 자기 세상이야. 왜냐면 여기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있고 뭐 이제 슬러지 같은 것도 이거 되게 더럽잖아요. 천국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바퀴벌레를 변기에 보내서 너 죽어라 이렇게 보낸 게 사실은 오 헤븐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천국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이게 버리면 여기서 번식을 엄청 한대요. 아파트는 좀 달라. 아파트는 왜 다르냐면 아파트는 높잖아. 배수관이 높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런데 신림동 고시촌 이런 데는 기껏 해봐야 5층, 4층 이렇게 된다고. 또는 단층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하수관이 집 밖으로 나가면 바로 이제 하수관 맨홀에 있는 케이스가 있어. 엄청나게 그 동네에 바퀴벌레가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많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옮겼어. 옮겼어. 좀 찔리긴 했지만 저는 아닌데요. 나 그 다음에 알았거든. 아줌마한테 아니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바퀴벌레 변기에 버렸대요? 나. 그래서 옮겼어. 어쨌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요. 그래서 교집합은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이제 커브로 이렇게 바퀴벌레 잡듯이 잡는다. 그래서 헷이라고 하는 기호로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걸 좀 이따 보고 차집합부터 먼저 볼게요. 차집합은 A라는 집합에서 B를 뺄 거야. 그런데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돼. 다이어트. 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A에서 B를 뺀다.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A에서 뺀다야. A에서. A가 메인이 되는 거야. A에서 B를 뺄 건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놈을 뺄 수는 없잖아. 그치? A에서 뭘 뺄 거냐면 B하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얘를 빼는 게 A-B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어? 반대로 B-A는 B 입장에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3만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4하고 5는 A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A-B하고 B-A는 A 또는 B 앞에 있는 거 입장에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지. 자, 이제 차집합을 할 건데 우리가 차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집합이라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집합은 집합을 만들기 전에 전체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 이하의 홀수로 13579라는 집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10 이하의 홀수 말고 10 이하의 자연수를 생각을 하면 이 자연수는 홀수와 뭐로 나누어져? 짝수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쵸? 더 이상 요 10 이하의 자연수 가지고 10 이하의 자연수는 홀수하고 짝수로 나눠서 홀수하고 짝수 집합은 어디에 속해 있어?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큰 틀에 속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여집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체 집합은 이렇게 나중에 그림으로 알아볼 거지만 일단 전체 집합이 있으면 자, 여기서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서 그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왕 그린 김에 집합의 표현 방법은 저렇게 원소나열법과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말고도 벤 다이어 그램으로 나타내는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 일단 집합을 나타낼 때 그 집합은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은 동그라미로 나타내요. 하지만 전체 집합은 그냥 큰 울타리 같은 느낌으로 그냥 네모로 그려줘.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가 A가 1, 2, 3이잖아요. 전체 집합이 12할 자연수여서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여집합은 전체 집합을 전제로 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때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집합은 이거예요. A 빼고 나머지. 차집합이랑은 달라. 차집합은 자기 입장에서 다이어트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집합은 나 빼고 전부 nobody but me. 맞잖아. 아니야? 아니야? nobody는 아닌가? anybody but me. 아니지. all of 몰라. 어쨌든 나 빼고 전부. 됐어? 따라서 여집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A가 있으면 A 빼고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A라는 1, 2, 3이라는 집합은 1, 2, 3, 4, 5, 6, 7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따라서 A의 여집합은 1, 2, 3 빼놓고 이 경우에 A의 여집합은 1, 2, 3 빼놓고 4, 5, 6, 7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집합이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합교 여차 이제 안 헷갈릴 거지? 됐죠? 그래서 합집합은 어떻게? 컵에다가 그냥 한 번에 담을 거야. 교집합은 바퀴벌레 잡는 거. 바퀴벌레가 좀 그러면 뭐 거미 잡는 거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죠? 동생 있으신 분들은 동생 잡는 거 생각하면 되고. 됐어? 자, 이게 집합의 기본적인 연산이에요. 자, 이제 표현 방법하고 원소 이런 거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면서 좀 할게요. 123페이지의 집합의 뜻, 집합인 거 뭘 기준으로 하면은 분명한 기준이 키워드예요. 분명한 기준. 123페이지에 보세요. 집합인 거 분명한 기준이어야 되니까 키가 작다. 불분명하죠? 1번. 예쁜 학생들의 모임 불분명하죠. 기준이 못 돼요. 혈액형 B 123페이지. 혈액형 B 필수예제 1번. 혈액형 B 기준이 완벽하잖아. B라는 거. 4번 키가 170에 가깝다. 170.5 플러스 마이너스 5 같은 기준이 아니라 175에 170에 가깝다는 건 되게 애매해서 기준이 안 돼.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에서 기준이 분명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하고 5번이다. 그래서 집합인 것을 고르려고 하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원소의 포함관계 원소에다 나타나는 거 나타내는 거죠. 집합 비번 볼게요. 다시 복습 포인트. 어떠한 집합의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가 그 집합의 원소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거. 그치? 그러면 필수예제 2번 보면은 4의 양의 배수의 집합 A는 끝없어요.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인데 4, 8, 12, 16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얘가 끝없이 이어져. 그럼 집합의 원소가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얘를 무한집합이라고 불러. 자,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개 많은 거야. 됐어?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B라는 집은 8의 배수니까 8의 양의 약수니까요.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 이러고 끝나지. 그래서 B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졌죠. 유한하죠. 이런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해서 A하고 B를 갖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럼 1번 볼게. 1번 1은 삼지창 A 무슨 뜻이야? 1은 A의 원소다라는 뜻이죠. 근데 A 집합에 1이라는 원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틀리다. 맞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2번 2는 B의 원소가 아니다. 봐봐. 2는 B의 삼지창에 이렇게 쫙 표시 그어져 있는 거. 얘는 무슨 뜻이냐면 집 원소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등호가 있고 이렇게 짝대기 그으면 등호가 아니다 라고 같지가 않다 라고 하잖아. 수학적인 교요에서 이렇게 짝대기 그려주면 그게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게 됩니다. 이제 따라서 얘는 2는 B의 원소가 아니다는데 2는 B의 원소지. 맞다. 가인이 졸리냐? 졸지 마. 자, 3번 5는 B의 원소다. 5는 B도 없고 A도 없고 3번 틀림.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당연히 A에 6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4번에 있는 6은 A의 원소는 아니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넘겨서 집합의 표현 방법 뭐 조건제 집합하고 원소 나올 법인데 이거 읽어보면 진짜 쉽게 알 수 있어. 진짜 읽어보면 진짜 쉽게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필수 3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이제 필수 4번 조건제 집합으로 나타난 집합 이걸 갖다가 조금 어렵게 나타난 조건을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국어 하는 거 생각한다고 쭉 보시면 됩니다. 자, 필수 4번에 보시면 A라는 집합은 0하고 1하고 2로 되어 있거든. 자, 그러나 B는요. 잘 봐. X 플러스 Y가 원소야. 그러니까 뭔가 X하고 Y를 가지고 와서 더해준 게 원소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x는 a의 원소이고 y도 a의 원소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b라는 집합은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은 x하고 y의 원소의 합으로 해가지고 노가다를 해줄 거거든. 그런데 x 원소는 a에서 가지고 오고 y 원소도 a에서 가지고 와서 a에서 가져온 원소 두 개를 더해서 b의 원소로 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c는 x 곱하기 y 두 개의 요소를 곱해서 원소를 하겠다 이 뜻이거든. 근데 이것도 x를 a에서 가지고 오고 y도 a에서 가지고 온대요. 여기까지 해야됐지. 자, 그럼 봐. x가 될 수 있는 거 a의 원소인 0, 1이죠. y가 될 수 있는 것도 a의 원소인 0, 1이지. 조건을 살펴봐. 이거 있어 없어? x하고 y하고 같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a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 0, 1, 2는 전부 다 x하고 y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x하고 y의 원소가 0, 1, 2, y도 0, 1, 2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 0, 두 개 더해주면 1, 두 개 더해주면 2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쓰인 게 뭐냐면 x 플러스 y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1, 얘는 2, 얘는 3, 얘는 2, 얘는 3, 얘는 4 이렇게. 이게 x 플러스 y가 되는 거야. 그럼 저걸 갖다가 b의 원소로 나열을 해주면 1은 몇 개 있고 2개 있고 2는 3개 있고 3은 2개 있고 4는 4개 있고 0은 1개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지. 개수가 많아도. 그냥 0 원소 하나, 1 원소 하나, 2 원소, 3 원소, 4 원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곱하기니까 이제는 얘네들을 뭐 해서 곱해서 C 만들어주면 되겠네. 근데 어차피 0으로 곱해지는 0, 0, 0. 0을 곱하는 건 다 0이고 0을 곱하는 건 다 0이죠. 1, 1은 여기 2, 여기는 2, 여기는 4 이렇게. 그러니까 C라는 집합은 X하고 Y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0하고 1하고 4, 네 3개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인데 개수가 유한한 게 유한집합, 개수가 무한한 게 무한집합. 자, 눈으로 풀어볼게요. 필수 5번에 1번 보세요. x바, x를 원소로 하겠다 이렇게 됐지? 근데 그 x는 3에다가 n을 곱한 거를 나열을 할 거야. 근데 n이 1, 2, 3, 4니까 x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4가 돼서 얘는 무한집합은 아니지. 유한집합이죠. 딱 4개가 있으니까. 돼요? 자, 두 번째 x바. 자, x는 뭐로 이제 할 거냐면은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9보다 큰데 한 자리의 홀수니까 있어 없어?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몰라? 몰라? 알아? 뭐야? 몰라? 아 진짜 야 말을 해. 야 사람이 야 알아 그러는데 아 있어 근데 이러고 있어 이러고 알아 그러니까 몰라 그랬더니 이러고 이거 어디에 맞추라는 거야 이거. 아 헷갈려 죽겠네. 그러니까 12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없죠. 그게 얘는 공집합이에요 사실. 공집합은 별표 유한집합으로 취급하세요. 거기에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있습니다. 공집합은 뭐로 취급한다? 유한집합으로 취급한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2번은 유한집합. 그래서 2번은 유한집합. 3번 1하고 2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 기하분수는 그냥 유리수 얘기하는 거죠. 개 많어. 그러니까 3번은 무한집합. 세 자리 자연수는 딱 세 자리인 자연수로 한 개가 있죠. 999까지니까. 그치? 얘 유한집합. 그 다음에 5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유리수 개 많아요. 우리 곧 있으면 2차 부등식 배우거든요. 2차 부등식 할 때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해는 어떻게 구한지를 하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배웠으니 이제 이런 또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자잘자잘한 거 하나씩 추가되는 형태로 집합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돼요. 6번에 보세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예를 들어서 A에
원소가 1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수학은 그것도 긴 말하기 싫어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되게 불친절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A의 원소의 개수 이걸 이렇게 물어봐요. N 괄호 A 이렇게 물어봐. 무슨 뜻이야?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N A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그쪽에 1번을 볼게. 근데 얘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N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게 헷갈리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자 이제 우리 A는 봐. A는 집합의 이름이라고 그랬지. 집합의 이름. 그쵸? 그래서 집합의 이름을 써놓고 중괄호한 다음에 원소를 나열한 형태로 집합을 정의를 해요. 그러면 A라는 집합 이름이 0하고 1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이라면 NA는 우리가 여기서 N에 A는 2인데 이 A 대신에 N에 여기 집합을 대신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집합을 대신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돼요. 이렇게요. 뭔지 이해돼서 가니? 두 번째. 야, 그러면 이제 2번부터는 좀 쉽네. 자,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호 하나하고 3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2번 보세요. 자, 2번 보시면 n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얘는 집합 기호 안에 이렇게 생긴 거하고 3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2다 이렇게 해요. 헷갈리지 않죠? 괜찮죠? 자, 다음 3번 n하고 집합 표시하고 0하고 1하고 2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괄호하고 n하고 중괄호하고 1하고 2하고 돼 있어요. 얘가 1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0, 1, 2, 3개죠.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수는 3개. 1, 2, 2개죠. 얘 2개 해서 1 이렇게. 3-2는 1 끝. 됐어? 이런 게 집합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됐나요? 잠시 쉬었다가 127페이지에 집합 사이 포함관계 할게요. 와 오늘 집합 끝내는 게 목표인데 연산까지. 될까? 안 돼? 끝내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먹어. 163페이지까지.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한 거는 집합의 기초, 그 표현 방법, 연산 방법 이걸 공부했어요. 자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건 공부를 할 건데 부분 집합의 포함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A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으로 되어 있고 B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하고 4라고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B 집합이 A 원소를 다 가지고 있고 B가 A보다 확실히 범위가 넓죠. 따라서 이때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잘 봐. 포함관계의 기호는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A하고 B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B라는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포함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B의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저렇게 포함관계에 있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부분집합의 성질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럼 부분집합을 어떻게 만드냐 봐봐. 이 B에 포함되는 집합은 A 1, 2, 3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만드냐면 B 원소 가지고 집합을 좀 많이 만들어 볼게. 첫 번째, B 여기 있는 1, 2, 3, 4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저 원소들을 골라서 집합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 그냥 크리에이팅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짜리 1, 2, 아니 많다. 3개만 하자. 1, 2, 3, 3개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할 거기 때문에 3개. 그 다음에 집합 원소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야. 1, 2, 1, 3, 2, 3 요렇게 해요. 그 다음에 2개짜리 다 골랐고 1, 2, 3.
그래서 집합 B의 원소를 가지고 집합을 또 크리에이팅을 할 수가 있는데 원소들을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들을 B의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그냥 어떠한 집합이 B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데 얘를 포함할 수 있는 원소 세트는 다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떠한 집합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집합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만들 수 있고 풀로 들어찬 3개짜리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거기 보시면 127페이지에 부분집합의 성질을 보면 1번에 이게 있어.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거기 밑줄 127페이지 보세요. 127페이지의 부분집합 맨 위에 보면 1 부분집합 있고 2번에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1번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밑줄 치세요. 당연히 어떠한 집합은 부분집합은 저 어떠한 원소 가지고 원소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합을 만든다라는 행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서로 같은 집합인데 그러면 A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이고 B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이면 사실 이 A하고 B는 원소의 차이가 없는 집합이라서 집합이 서로 같죠? 이름만 다르지, 그치? 이렇게 원소의 구성이 같은 걸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넘기면 진부분집합이라고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B 원소 1, 2,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8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굳이 얘 원소 3개를 또 가지고 와서 똑같이 생긴 집합을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 빼놓고 서진아 눈 떠. 나머지를 이 B의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하자. 이걸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얘네들만. 어렵지 않죠? 됐어요? 부분집합의 개수 거기 별표 128페이지에 4번 부분집합의 개수 별표 치세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B 1, 2,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게 총 8개거든. 근데 보면 얘가 원소에 대해서 하나를 고르고 안 고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에 대해서 고른다 안 고른다 2가지, 2에 대해서 2가지, 3에 대해서 2가지. 얘를 넣고 말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각 원소에 대해서 선택권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A1, A2 이런 식으로 해서 AN까지 해서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부분집합은 각각 N개에 대해서 2개씩의 선택권이 있어. 그걸 다 곱해주면 돼. 얼마만큼? N개만큼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N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개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만약에 얘가 아까 내가 B 4개를 하려다가 포기한 게 B가 1, 2, 3, 4 이렇게 되면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라서 저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해서 그래. 그래서 3개에서 그친 거예요. 됐어요? 자, 129번, 129페이지.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결론만 말하면 이에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뭘 뺀다?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를 빼서 그의 지수로 삼는다. 됐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은 봐봐. 이유도 얘기해 줄게요. 지금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 때 각 원소에 대해서 얘를 고를까 말까 선택권을 준다고 그랬지.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집합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1은 내가 반드시 고르지 않을 거야. 없앨 거야. 그럼 얘는 선택이 돼요, 안 돼요? 선택권이 없지. 안 고를 거야 라는 옵션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선택권을 가지는 건 2하고 3이거든? 그러니까 전체가 3개인데 선택권이 없는 놈을 빼면 총 4가지를 만들 수 있지. 자, 그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1을 빼놓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봐. 1이 없는 거. 공집합 하나, 2, 3, 2, 3 이렇게 4개밖에 없잖아. 1 빼놓고 쓰는 게. 따라서 특정한 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고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어떤 선택권이 없는 것들은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빼주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요거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자고. 자, 1번 문제. B집합이 1, 2, 3, 4인데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원소에서 얘하고 얘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로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선택권이 있는 거는 원래 4개에서 선택권이 있는 건 3, 4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선택권을 뺏긴 2개의 개수를 빼면 얘도 4개가 돼요. 이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에서 얘가 선택권이 없는 놈의 개수를 빼버리면 돼.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죠? 자, 그럼 넘겨서 서진아 눈 떠. 이제 필수 7번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필수 8번 볼게요. 개 쉬워. 진짜. 집합은 진짜 개 쉬워. 자, 필수 8번 볼게요. 왜? 132페이지에 필수 8번 볼게요. 어디 보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10원인 줄 알았어. 이런 씨. 자, A라는 집합이 필수 8번 1하고 A 플러스 2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3하고 A의 제곱 플러스 2하고 A 플러스 1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A가 B, 이거 무슨 뜻이야? A가 B에 완벽하게 포함되도록 하라 이거죠. 그쵸? 그러면 3 서진아 서진아 일어나. 코 고는 소리 코 고면서까지 자면 어떡해? 응? 일어나. 132페이지 8번 보시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얘하고 얘가 1하고 A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1이 3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일단 후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돼. 얘네 둘 중에 하나가 A가 되는 경우지.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경우지. B가 1을 포함해야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는 경우와 A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경우로 나누자. 그럼 A 제곱 플러스 2가 되면 A의 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없는 게 되는 거지. 물론 저걸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두면 되긴 하지만요. 거기 A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 제곱이 음수가 되는 건 안 돼. 따라서 A 플러스 1이 되므로 A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A가 0이 되니까 자, 이제 A의 원소는 1하고 2 이렇게 되고 B의 원소는 3하고 2하고 3하고 2하고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 찾는 거야. 쉽잖아. 그럼 9번은 A하고 B하고 같으니까 9번 A의 집합은 원소가 마이너스 2하고 A의 제곱 플러스 2A가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B라는 원소는 3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3A라는 원소가 있는데 A의 원소하고 B의 원소하고 같으려면 얘가 3일 수는 없으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이 A제곱 플러스 2A가 3이어야 되는 관계에 있지. 그래서 저거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저 A하고 B가 같게 만드는 상수 A 구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10번 집합 A가 3, 4, 5, 6, 7 이렇게 되는데 1번 집합 A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보세요.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하고 6은 뽑지 말아라. 옵션이 제거된 게 3가지죠. 그쵸? 그러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선택권이 없는 게 3개니까 그걸 빼주시면 얘는 2에 제곱해서 4개. 어렵지 않지? 다음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거기 밑줄 2번.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수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적어도의 처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중학교 때 했죠. 경우의 수 할 때. 전체에서 뭘 뺀다? 적, 도에 해당.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또 어렵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쓸게요. 적어도의
반대 경우를 뺀다. 전체에서 적어도의 반대를 뺀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적어도 하나의 홀수의 반대는 모두 짝수가 적어도 하나의 홀수의 반대죠. 그쵸? 자, 그러면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2의 5 거듭제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모두 짝수가 되는 걸 구해봐. 모두 짝수가 되려면 4하고 6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정신 차려. 4하고 6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4하고 6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2의 제곱 4개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2의 5제곱에서 2의 4개 빼주면 돼요. 끝. 어렵지 않죠? 끝. 다음. 자, 11번 형태 볼게요. 이거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세요. 유형 11번은 표현을 좀 외워두세요. 자, A, X, B. 자, 이거는 그냥 단어처럼 외워두세요. 봐. X는 B에 포함되고 A는 X에 포함됨. 자,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X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다시 이 기호는 무슨 뜻이다? X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X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여기서 A가 2하고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얘가 12의 양의 약수죠. 자, 그렇다면 X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2에 1, 2, 3, 4, 5, 6, 6개 가지고 만들 건데 2하고 4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선택권은 없는 두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해서 16개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A 다음에 X, B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어떻게 이제 외운다고? X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됐죠? 다음. 요거 집합의 연산 두 번째 장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좀 더 나가자고? 오케이. 연산 법칙. 연산. 한 주, 한 주, 두 주, 3주. 진도 보충 한번 해야 되겠다. 숙제는요. 134페이지까지 해오시는 걸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도형하고 이런 데서 모르는 거 있죠? 그거 질문하고 교재 정리 좀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134페이지까지가 숙제예요. 교재 정리랑 숙제 안 한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계시고 질문 받을게. 질문 뭐 있어? 없어? 그러면 지금 미리 숙제 해놓으세요.